예, 이번 시간에 우리 선납세금하고 접대비를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납세금이 되겠습니다. 자, 선납세금 전표는 이제 선납세금하고 이자 수익 계정은 반드시 하나의 전표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일반 전표 입력할 때 그 구분이라고 하는 부분 옆에 번호가 있었죠. 그 번호가 같은 번호로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세무사랑 프로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다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자 수익과 선납세금은 같은 전표로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자 수익과 선납세금의 회계 처리를 비교를 해보면 법인사업자는 회계 처리가 필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당기순이익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요. 개인사업자는 회계 처리를 생략해도 가능하다,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는 이자 소득이 과세 대상 소득은 맞지만 이자 소득으로 별도로 과세를 합니다. 사업 소득이 아니라 이자 소득으로 별도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은 회계 처리를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자 소득으로 별도로 과세되고 당기순이익에선 제외되는 형태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회계로 따진다라고 하면 당기순이익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 제외된다라는 이 의미는 과세 기준입니다. 과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당기순이익이 제외된다라는 의미로 개인과 법인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납세금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로 구분해서 전표를 입력을 해야 된다. 요건 적요로 구분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선납세금에 대해서 법인세의 기납부세액과 지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별도로 구분해서 신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납세금으로 전표를 처리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법인세 관련되는 부분과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으로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을 적요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금융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 지방소득세 납세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거래처 등록 설명드릴 때, 금융기관 탭에서 설명드릴 때 제가 요 내용은 등록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갖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접대비 전표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접대비를 전반적으로 우리 법인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정빙이 있는 접대비와 일반 정빙과 법인 신용카드 사용한 접대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빙이 없는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세법의 기준입니다. 그죠?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거죠. 결국에 비용 인정 못 받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세금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영수증, 법인 신용카드가 아닌 일반 영수증을 수취했다라고 하면 접대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용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3만 원 초과분은 초과분만 비용 인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전체 금액을 말합니다. 전체 금액. 거래 건당 전체 금액이 전부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조금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기준으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건당 3만 원 이하 부분입니다. 금액이 이하다, 2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 자, 이하인 금액하고 우리 법인 신용카드 사용 금액, 법인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세법상 한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법상 한도에 미달하게 되면 비용으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고요.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비용 인정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대비는 세법과 관련해서 이런 복잡한 관리 과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이 세무조정과 연계해서 같이 전표 처리가 돼줘야만이 나중에 법인 세무조정할 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접대비 계정은 적요가 굉장히 중요한데 고정적요와 일반적요 구분 없이 모두 고정적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적요 번호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계정 과목들은 적요를 등록되어 있는 적요 무시하시고 새롭게 등록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지만 접대비를 적용하실 때에는
고정적요, 일반적요 있지만 그거 무시하시고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대비는 등록되어 있는 적요번호로 무조건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사례를 한번 보면 사례 1번은 1번 신용카드 사용 접대 일반 접대비라고 입력을 했고요. 사례 2번은 코드 번호는 1번이고 주식회사 한국상무이사 접대 이렇게 했습니다. 적요의 내용과 상관없이 적요 코드 번호를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로 인정이 된다. 적요 코드 번호가 1번입니다. 내용은 다르다라는 거죠.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프로그램은 코드 번호 1번 기존 적요였던 신용카드 접대비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3번, 4번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코드 번호가 0번으로 되어 있는 순간 이 부분은 카드 미사용 접대비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카드 미사용 접대비로 인정되면 전액 직부인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코드 번호로 해야 된다. 코드 번호 이외에 그러니까 적요 항목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 수정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코드 번호 기준으로 입력을 하는데 적요명을 또 수정하게 되면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실제 적용하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233페이지에 우리 선납세금 관련되는 부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표가 3월 25일자에 전표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월 25일자 전표 보시면 기본적으로 전표가 전표 번호가 동일한 전표 번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선납세금과 이자 수익이 같은 하나의 전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회계 처리하실 때 이런 형태로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선납세금과 이자 수익이 같은 전표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만이 우리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라든가 이런 부분 작성할 때 제대로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는데 3월 31일자 전표를 한번 보시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입금 전표, 출금 전표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금 통장에 이자 수익과 선납세금이 차감된 이자 수익이 입금이 됐을 때는 원래 대체 전표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대체 전표로 입력하는 게 번거롭고 힘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간혹 입금, 출금 전표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입금, 출금 전표로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전표가 하나하나 분리가 되면서 이자 수익과 선납세금이 별도 계정으로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자료에 반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 전표를 보시면 대체 차액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차변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차 차액이 나타납니다. 그죠? 대차 차액이 나타나죠.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표를 입력하다 보니까 전표 번호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표 번호가 분리돼 버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표 번호 수정이라고 하는 수정을 통해 갖고 전표 번호를 일치시켜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일치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전표 번호 대체 분계 시에 전표 번호가 상이하게 되면 이 내용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즉 법인조정에 보시면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자, 요걸 클릭하셔 갖고 내용을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자, 조회 버튼을 통해서 내용을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면 관련되는 부분 다 나오는데 3월 25일자 나오고 6월 30일자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3월 25일자 말고 3월 31일자 전표가 있었죠. 일반 전표에서. 그죠? 3월 31일자 전표 있었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표는 동일한 전표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선납세금과 이자 수익이 같은 전표로 있을 때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같이 묶여져 나옵니다. 그죠?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 전표 입력할 때 이자
그러니까 법인세 관련되는 부분과 지방소득세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25일자 전표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일자 전표 보시면, 자, 지방소득세 전표와 법인 원천세 전표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요 부분에 내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요를 구분을 했는데요.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구분 회계 처리 이 방식을 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8번 적요 수정 버튼을 통해서 1번은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관련되는 부분, 2번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으로 제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해서 구분을 했고요. 여기에 맞춰 갖고 그러니까 이자소득 관련되는 부분, 선납세금 관련되는 부분을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납세금의 28만 원은 지방소득세가 아니고 법인 지방소득세죠. 법인 원천세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 농협과 관련해서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처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선납세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려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계좌번호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같이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소득세 납세지도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일반 전표 입력 쪽에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는 입력할 수 있지만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지금 입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회계관리 쪽에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 실행하셔갖고 금융기관 탭에서 농협은행 찾으셔갖고 지방소득세 납세지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 서초동이다라고 하면 서초동 찾아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나면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235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업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법인조정에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하면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 있죠. 요거는 지방소득세 쪽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를 하고요. 법인 원천납부세액 관련되는 부분만 정리를 하고, 자, 지방납세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을 저장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작성하는 거는 나중에 법인세 쪽에서 살펴보시기로 하고 반영되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탭에 있는 지방소득세로 갑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쪽에 보시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 서식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불러오기에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지방세 특별징수지까지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이 지방세 신고할 때 필수 사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필수고요. 지방세 특별징수지 필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 미리미리 챙겨서 정리를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 전표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재 237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회계관리 쪽에서 일반 전표 입력에서 제가 전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8월 달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8월 달에 전표를 입력합니다. 8월 31일 날 출금 전표로 접대비 813번 지출이 일어났습니다. 접대비 예를 들어서 뭡니까? 백두식당이라고 가정을 하죠. 백두식당에서 접대를 했습니다. 자, 1번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로 해서 50만 원 지출을 하고요. 자, 똑같이 접대비가 지출이 됐는데 1번 신용카드인데 한국무역 상무이사 접대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50만 원. 자, 150만 원 이렇게 접대를 했다 하더라도 코드 번호가 동일한 1번 우리 접대비 계정 과목에 있는 적요 코드 번호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요건 둘 다 법인 신용카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접대비가 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드 번호를 없애버리고 200만 원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되면 동일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법인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라고 하지만 코드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법인 조정으로 들어가서 접대비 조정 명세서 작성하면 직부인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200만 원이 직부인되는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대비 관련되는 전표를 입력할 때는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단 부분에 등록되어 있는 이 적요를 그대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농어민과 관련되는 접대비 경비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F8번에 적요 수정을 통해 갖고 13번에 농어민 접대비 뭐 이런 부분들을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농어민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농어민 접대비는 요즘 명절 때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매해 갖고 이렇게 접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직접 구매해서 하는데 요 경우에는 경비 송금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정상적인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3번 등록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백두식당에다가 농어민 접대비 200만 원 지출이 됐다라고 하면 카드 등 사용 여부로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 명세서 제출 제외라고 해서 송금 명세서까지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까지 등록을 해주시면 정상적인 접대비로 인정이 돼 갖고 시부인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법인 세무조정 설명드릴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표 입력할 때 접대비는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적요로 그대로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이한 부분은 우리 계정가공 및 적요 등록에 가서 한번 보시면 자, 계정가공 및 적요 등록에서 접대비 813번이 되겠습니다. 813번 적요를 보시게 되면 현금 적요라고 하는 부분에 6번 일반 경조사비 있습니다. 요거는 고정 적요가 아닙니다. 고정 적요가 아니고 우리 고정 적요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6번 코드는 고정 적요가 아닙니다. 고정 적요가 아니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직부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6번 코드 번호를 사용해야만이 20만 원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비만큼은 고정 적요와 일반 적요 구분하지 않고 전부 우리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코드 번호로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